형, 사정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어세스먼트. 그렇지. 그랬는데 결국은 얼마나 이 정보가 믿을 만하냐, 정확하냐, 그 다음에 어디서 정보를 가져왔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것을 뭐 용어로는 뭐라고 하나요? 정보 출처 뭐 이런 소스. 예. 정보 출처, 정보원. 네. 정보원. 원천이 어디냐. 그것에 대해서 또 분명히 뭔가 기준도 있고 내용도 있을 텐데 정보원은 어떻게 좀 되나요? 좀 전에 정보가 정말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게 필요하다라고 네.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도 좀 얘기했었지만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월계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정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린다고. 와, 한 달 이상요. 야. 대개는 많은 기관들이 한두 번 정도 사정을 하고 넘어가는데 네. 그런 정도의 정보 수집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기간을 좀 가지고 면밀하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정보 수집을 하는데 먼저는 사례 관리자와 클라이언트 간의 일단 관계가 신뢰 관계가 확실하게 구축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질문했던 것처럼 그러면 정보원들은 어떤 것들이냐 어디에서 정보를 얻는 거냐 사실 정보도 입체적으로 우리가 얻어야지 되는 대개 보면 가족 사례 관리를 한다라고 할 때도 보면 가족 중에 한 사람한테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아요. 아하. 그 과연 그러면 정확한 정보가 되겠는가? 그러겠네요. 그 사람의 시각으로 본 정보. 그렇지. 부부간에 사실 남편의 입장이나 아내의 입장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녀의 입장도 같이 사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를 수 있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정말 이제 중요한데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기본이겠죠. 첫 번째는 역시 뭐 당연히 클라이언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게. 네. 클라이언트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때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것,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있다면 또 다른 하나는 클라이언트의 표정, 태도, 자세 그런 것들 비언어적인 것들로부터 얻는 것.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버벌과 남바벌이네요. 그렇지. 예. 그렇게 해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얻는 정보가 있다면 클라이언트가 또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그건 어떻게 관찰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족을 만난다 아니면 부부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개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같이 만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 방문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하고 면담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가족들이나 뭐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거나 상호작용하는 것을 관찰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대인관계 패턴이라든지 특성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되면 그것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긴 하지만 상당 부분은 사례 관리자가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클라이언트의 중요한 관계인.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친한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얻는 정보가 또 있고 서서히 입체적으로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당사자만 해도 말과 그 태도에서 대인관계 양상에서 그 정보원이 되고 또 이 사람의 주요한 사람 키퍼슨
그죠?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그것도 정보원이 되고. 네. 그리고 사실 또 당사자로부터 얻는 것이긴 한데 우리가 여러 가지 각종 검사들로부터 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인지 아닌지 이 사람의 자존감이 어떤지 우울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뭐 진료 기록서 뭐 이런 그렇지 것도. 그렇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이를테면 거기 안에는 또 뭐 가계도를 그려본다든지 그런 것도 또 있고 생태도를 그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사례 관리자와 그리고 클라이언트 간에 계속 사실 상호작용을 해오면서 그 클라이언트가 보이는 여러 가지 이 행동들, 말들, 행태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행동과 태도.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부터 얻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입체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람 말만 듣고 이게 사정했다. 그것은 얼마나 불완전한가. 보다 정확하게 최소한 한 달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건데, 그죠? 그렇지. 그 사람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면밀히 세심하게 살펴보는 그 소스들이 본인, 가족,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사례관리자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있고 그 속에서 지금 가계도도 그리고 생태도도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례관리자는 사정을 할 때 어쨌든 입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이게 확실히 하면 좋겠어. 아하, 입체적으로 정보를 수립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른 것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 그렇구나, 입체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약간 전문적 개념이 나온 게 우리가 알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계도라든지 생태도라든지 가계도는 뭐고 생태도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 옛날에 배우긴 했는데 가물가물하네 이럴 수도 있고 가계도 내가 알아 그렇지만 정확히 알지는 못해 뭐 이러는 건데 가계도와 생태도 컨셉부터 좀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가계도라는 거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엄마 아버지 나 뭐 이 가계도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가계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그렇지. 뭔가 기호로. 그렇지. 상징 기호로. 그러면 가계도 저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뭐 엄마 아버지 있으면 작대기 쭉 긋고 밑으로 내리고 뭐 이러는데 사실 정확한 걸 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형이 한번 가계도를 어떻게 그리는 게 정확한지 좀 알려줄 수 있나요? 그거를 그리기 전에 먼저 가계도의 그 성격, 본질, 그거를 먼저 좀 우리가 그게 우선이겠네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우리가 가계도를 사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긴 한단 말이에요. 맞아. 늘 제가 이렇게 슈퍼비전을 가면 반드시 있는 게 가계도를 그려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가계도가 개발된 그 목적은 어떤 사람이 특정 행동, 양태를 보였을 때 그것이 가족력이 있는 건가 그렇지 않는가를 확인하려고 개발된 거거든. 그냥 누구나 그리게 개발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계도를 그리는 거는 가족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그냥 우리가 파악하는 차원에서만 하는 거지. 가계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족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발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계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로부터 3대 이상을 그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가족력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러네요. 물론 클라이언트가 중년이라고 했을 때 또 아랫세대를 통해서 아랫세대에서도 동일한
어떤 현상. 특성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 나타난다 네네네. 그랬을 때, 그 알코올 중독이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클라이언트 세대, 그 다음에 아래 세대, 윗 세대, 네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알아볼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해서 3세대 이상을 네네. 그리는 것이 맞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원래 가계도의 의미도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클라이언트의 특정 문제 행동이 가족과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린다. 그렇지. 네. 예. 이게 기본적으로 보엔의 자아 분화 네.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개발된. 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얼만큼 독립이 됐느냐, 분화됐느냐, 아니면 거기에 연관돼서 영향을 받는 거냐, 네네네.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가계도인데, 네. 우리는 그냥 그 가족이 어떤 사람들이 그냥 같이 살고 있어. 네. 아버지는 누구고 자식은 누구야. 요런 정도의 정보를 네네. 파악하는 정도로 이렇게 우리는 활용하고 있는 활용하고 있다. 응용해서 활용하지만 네. 원래 개발된 것은 그러한 뜻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지. 네. 우리가 그거는 분명히 하고, 그러나 뭐 활용은 얼마든지 또 네네네. 다르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가계도는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우리가 수집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네네. 파악될 수 있게 네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계도를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3가지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3가지 정보. 네. 예. 하나는 가족의 구성. 네. 그러니까 뭐 아버지, 그 어머니, 자녀, 뭐 그 손자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네. 두 번째는 가족 관계. 네. 가족들 간의 관계. 그래서 가족들 간의 관계를 그려보면 이 가족의 역동성이 어떤지 네.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3번째는 가족의 중요한 그런 사건, 정보 이런 것들. 네. 예를 들어서 누가 사망을 했다든지, 네.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증 네. 질환을 앓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뭐 그 이주를 했다든지, 네. 예, 그런 정보. 그래서 가족의 구성, 네. 가족 관계, 네. 그리고 가족의 중요한 어떤 사건, 네. 정보. 네. 가족에 누가 있느냐, 음. 어떤 사이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것을 가계도에 그려야 된다는 이야기군요. 네. 그렇지. 네. 그러면 이런 뜻을 알고 직접 형이 좀 가계도를 그리는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그런데 우리가 가계도를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참고로 할 거는 네. 맥골드릭이 가계도를 개발을 했어요. 맥골드리. 예, 네. 맥골드릭. 근데 그게 우리나라로 번역된 게 있어. 네. 그러니까 여러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자료보다는 네네. 맥골드릭의 책을 보고 가계도를 어떻게 그리는 것이 정확하게 그리는가 하는 거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 네. 내가 지금 그려보는 것도 네. 그 맥골드릭의 가계도 그리는 네네. 법을 기본으로 한 거니까. 아하.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맥골드릭 책을 보면 좋다는 말씀이 고맙긴 한데, 그냥 그것을 본 형이 그리는 걸 보고 배우고 싶네요. 한번 그러면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네. 자, 우선 가계도를 그릴 때 기호가 있는데, 남자는 잘 아는 바와 같이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리게 되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표시는 특별히 거기에 하나 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클라이언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지금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다라고 하면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밑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야 돼요. 이렇게 내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부 간의 관계와 겹치게 돼요. 이게. 그래서 그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또 하나는 이 두 사람이 이혼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재혼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혼을 한 거는 우리가 이런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혼을 하게 되면 여기를 쭉 나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하고 이혼을 하고 이 사람하고 재혼을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자식을 표시할 때는 자식을 표시할 때 또 보면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거 역시 안 됩니다. 분명히 아이를 낳을 때는 순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큰아이, 만약에 큰아이가 딸이고 둘째 아이가 아들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리는데 그러면 쌍둥이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쌍둥이는 한 번에 태어나는 거죠. 한 번에 태어나니까 여기 같은 점에서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근데 쌍둥이도 일랑성 쌍둥이, 이랑성 쌍둥이 이렇게 표시하는 게 다른데, 일랑성 쌍둥이는 여기다 하나를 더 그어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일랑성 쌍둥이. 그리고 여기에 떨어지면 이랑성 쌍둥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즘 그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 꼭 그리라고 하는데 반려동물을 그리는 거예요. 반려동물도 그리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반려인구가 1,500만인가? 이렇게 된다는데 가계도에서 반려동물을 그린 사람을 못 봤어요. 왜? 반려동물도 가족의 역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을 그리게 되는데, 반려동물은 뭐 고양이든 뭐 개든 똑같이 다이아몬드로 그립니다. 자, 반려동물은 뭐 우리가 반려동물을 보고 아빠다 엄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태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놓고 관계를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관계가 좋다, 아니면 여기는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반려동물 그리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가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 가족의 역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요거는 남자는 요게 정사각형인데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하면 직사각형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중요한 가족의 중요한 관계인,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리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부부 간의 관계, 이 아버지와 딸 간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관계를 그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세부 기호들은 똑같이 쓰는 거니까 참고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사망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X자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한 연도가 어느 연도인지를 알고 싶다 그럴 때 여기다가, 여기는 태어난 연도, 여기는 사망 연도, 이렇게.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통 안에다가 나이를 그려요. 나이. 예를 들어서 55, 이렇게, 53, 이렇게 됐으면 사실 이거를 2년 후에 본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55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53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출생연도를 안 정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 작성일을 해놔야 돼요. 작성일을. 그래서 이게 언제 작성이 됐다. 그러면 2년 전에 53살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근데 작성일을 그리고 싶지 않아. 귀찮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태어난 연도를 그리면 됩니다. 써놓으면 돼요. 여기도 태어난 연도를 써놓으면 그러면 그거를 기산해서 이 사람이 몇 살인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가족의 중요한 정보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이 엄마가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알코올 중독 이렇게 했다가 여기다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계들을 그리는 거예요.
자, 가계도를 그릴 때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거, 여기다가 부부 관계를 표시하는 게, 아니, 부부라고 하는 그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꼭 순서에 따라서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계를 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관계인 표시하는 거. 우리가 그런 정도를 기본적으로 알면 되고, 관계는 아주 관계가 좋으면 3줄, 그 다음 2줄, 아니면 1줄, 아니 갈등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갈등도 첨예하게 된다 그러면 더 아주 뾰족뾰족하게, 아니면 조금 이렇게 그 갈등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다 그러면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그리면 됩니다. 형, 가계도를 그리는 걸 제가 직접 보니까, 야, 반려동물도 그 다이아몬드로 그리는 게 그렇지, 신기하고, 또 직사각형으로 관련된 사람을 그린다. 이것도 신기하고, 지금까지 제가 그려왔던 거는 이상하게 그려왔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밑으로 간다는 것도 알게 되고, 참 모든 것들이 새로운데요. 제가 똑바로 한 건 3줄, 2줄, 1줄, 많이 끊고 이런 거였는데, 정말 모르는 것보다 어설프게 하는 게 더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 가계도를 그리면서 저희 집도 그려봐야 되겠다. 그리고 다양한 활용도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가계도를 그리면서 좀 조심해야 될 거, 유의해야 될 게 있다면 뭘까요? 이 가계도잖아. 네. 그리고 가족의 관계를 우리가 여기다 표시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꼭 가족 전체의 정보를 우리가 얻는 게 중요하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되게 네. 한두 사람의 그런 의견을 가지고 그리면 안 된다. 아하. 대개는 보면 부모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과 관계가 좋다고 얘기한다. 자녀들은 또 그거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입체적으로도 이것도 정보를 수집해야지만 네. 이게 제대로 된 가계도를 그릴 수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 사람들한테 정보를 얻고 그런 것들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녀한테도 물어보고 남편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다 물어보려면 그런데 네. 이게 가족에서 가계도를 그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이미 사정 도구로서 가계도를 그리는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네.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쟤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야? 뭐가 차이가 생겨서 아니면 뭐가 문제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정이 될 수 있어요. 네, 가계도를 그리는 과정에서 좀 더 진실에 가까운 사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가족이 변화되는 실제로. 우리가 개입 계획을 세우지 않더라도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 네, 나는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자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갈등이 심하다고 본다면 엄마가 자각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오호, 그리고 서로 같이 얘기를 해보고 맞춰보면서 이런 점에 있어서 얘는 불만이 많고 나랑 관계가 안 좋다고 생각한 거구나. 네네.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이 가계도 과정에서 진짜 약간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거군요. 그렇지. 네. 가계도도 그렇고 생태도도 그렇고. 지금 생태도 말씀이 나왔으니까 가계도 그리는 것도 설명해 주신 마당에 생태도라는 것은 가계도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 체계 이론 이런 거 배워보면 개인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를 둘러싼 환경이 있는데 환경과의 관계를 그리는 게 또 생태도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러면 또 생태도 그리는 법도 기왕에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생태도도 기본적인 거 우리가 한번 아까 가계도의 기본적인 걸 우리 살펴보고 그렸듯이 그렇게 한번 그려보죠. 좋습니다. 저도 열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태도는 클라이언트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 관계가 어떤지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도식이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같이 사는 가족,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태도 분명히 가계도 할 때 이렇게 그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가계도가 아니에요. 그냥 가족에 대한 정보예요. 그래서 생태도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는 게 별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도 그려도 돼. 그러나 가계도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지금 클라이언트다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 가족 그리고 이 각각의 환경 간의 관계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사람의 이 남자의 어떤 직장이 있다. 직장.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가 주고받는다라고 하면 에너지를 주고받는 방향으로. 자, 그런데 아버지의 직장이라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그런데 이 가족 전체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가, 외가 이렇게 되면 이 가족 전체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니까 외가는 만약에 친가, 외가를 표시한다 그러면 이 원으로부터 그래서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관계되어 있는 환경 그리고 개별로 관계되어 있는 그런 환경들 친구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라든지 이 사람과 일상에서 중요한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는 여기에 다 그리게 된다. 그렇게 그리게 되면 이 가족의 역동이 또 파악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환경과 관계를 갖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거의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참 외롭겠죠. 이 사람은 가족을 추구하게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그런 어떤 삶의 영역들에서 관심을 갖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생태도를 그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요거를 우리가 중심으로 놓고 가족도 환경으로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릴 수도 있고. 그럼 그러면 이 사람의 생태도만 우리가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생태도를 그리면 대부분 서비스 맵을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서비스 맵을 원래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상에서 중요하게 상호작용하는 환경적 요소들과의 관계를 그리는 것이 생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게 좋고 핵심적인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형, 그 생태도 그리는 걸 보니까 이것도 재밌네요. 재밌어서 그 원 안에 들어가는 것, 또 원 밖에 들어가는 것. 이거 구분이 아주 좀 새록새록 신선하게 들어오는 것 같고, 정말 환경과의 영향, 그것이 중요하지, 이 사람의 자원 연결도가 아니다 하는 얘기가 쏙 들어오는데, 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생태도도 의미랄까, 좀 조심해야 될 거, 유의해야 될 거, 이런 게 있을까요? 생태도를 그릴 때? 우리가 관계를 그릴 때도 그게 에너지의 방향에서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하고 관계도를 그리긴 있는데 우리가 관계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면밀히 깊이 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예. 원래 사회복지 실천에서 미국의 사회복지사 협회는 사회복지가 핵심적으로 초점을 두는 것은 individual well-being이라고 했는데 거기다 뭐라고 덧붙였냐면 inner social context 이렇게 그리고 community well-being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복지를 우리가 초점을 두는데 그냥 개인의 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맥락 안에서 사회 환경 안에서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관계 이렇게 됐을 때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 사람은 과연 무엇을 얻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힘들어하는가, 그 친구 관계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아 친구가 누구야? 그래서 걔 친해?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선에 대한 그 질적인 정보를 우리가 잘 찾아서 기록할 필요가 있다. 그 참 영어지만 영어의 가끔 한자어나 영어의 매력이 긴 문장을 정말 짧게 individual in a social context, individual well-being in a social context, in a social, individual well-being 그것까지 질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생태도에서 핵심이다. 야, 정말 그 월계복지관에서 한 달 걸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뭐 요즘 세계 전쟁을 봐도 정보전 아니겠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디 묶는지 어디 타격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오차범위 없이 하려면 정보원이 탄탄하고 정확해야 된다. 그것처럼 우리 사정 역시 다르지 않다. 정확히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함께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보원의 중요성은 정말로 중요하고 가게도 생태도 제대로 그릴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되네요. 아름다운 결론이었습니다. 네, 우리 또 다음에 계속 공부해 나가기를 빌면서 오늘 유용한 가르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